내가 아들 집에 오는 것도 며느리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니? 내 집. 그 두 글자가 주는 무게를 아시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이겠지만 저 이지수에게 이 집은 제 30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3년 동안 주말도 없이 야근 수당을 모으고 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계산하며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일궈낸 저의 성이었죠. 오늘 그 성의 입주 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의 광화문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3월이라지만 퇴근길의 냉기는 코트깃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만은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도준 씨와 약속한 입주 1주년 기념일이었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도준 씨가 좋아하는 최고급 와인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는 퇴근길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안심 스테이크 고기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죠. 여보, 나 퇴근해요. 오늘 우리 집 1주년 파티 잊지 않았지? 도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답장이 왔을 텐데 이상하게도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쁜 모양이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하철의 소음을 뒤로하고 드디어 도착한 우리 집 12층. 떨리는 마음으로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청국장 냄새, 그리고 현관 바닥을 발 디딜 틈 없이 매운 투박한 신발들이었죠. 하나, 둘, 셋. 5켤레.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부터 화려한 장식이 달린 구두까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걸까요? 아니요, 벽에 걸린 우리 부부의 웨딩 사진은 분명 그대로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수연이 왔니?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얘. 시어머니 송정래 여사였습니다. 제가 석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 산 미색 패브릭 소파 위였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입고 오신 낡은 몸빼 바지 차림으로 양반 다리를 한 채 리모컨을 돌리고 계셨죠. 그 옆에는 시누이 셋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늘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왜 이제 와요? 우리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큰 시누이 미영이 소파에 누워 과자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미희는 제 화장품들을 거실 테이블에 늘어놓고 하나씩 발라보고 있었고, 막내 미선은 제 아이패드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거실 한복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5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줄 남편 도준 씨는 주방에서 보이지도 않는 눈치를 보며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과 마주치자 도준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사정이 그렇게 됐다. 시골집 지붕이 삭아서 물이 샌다잖니. 공사하는데 사람 부르고 뭐하고 하면 한두 달은 걸린다는데 그 고생을 생으로 하냐? 그래서 너희 집으로 좀 왔다. 가족끼리 이럴 때 돕는 거지, 안 그러냐? 한두 달이요? 그걸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얘 좀 봐라. 도준이한테 다 말해뒀는데 무슨 상해? 내 아들 집 오는데. 며느리 허락까지 받아야 되니? 너 참 서운하게 말한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2평 아파트 방 3개. 하지만 하나는 제 서재이고 하나는 옷방입니다. 성인 5명이 더 들어올 공간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명의도 대출금 상환도 모두 제 몫인데 내 아들 집이라니요. 도준 씨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수야, 미안해. 내가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예민했잖아. 타이밍을 놓쳤어.
엄마가 너무 완강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 입주 1주년이에요. 당신이랑 오붓하게 보내려고 고기까지 사왔는데 저 거실 꼬락서니를 좀 봐요. 저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난민 수용소예요?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가족들이야. 집 수리할 때까지만 딱 한 달만 참자. 응? 당신 착하잖아. 내가 잘할게. 도준 씨의 입에서 나온 착하다는 말. 그 말이 그날따라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제 일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실로 다시 나오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 있긴 왜 서 있어? 고기 사왔다며. 어서 구워와라. 애들 밖에서 고생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다. 주방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닦던 식탁 위에는 이미 시장에서 사온 반찬. 통들이 뚜껑도 열린 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미리 손질해둔 식재료들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귀한 밑반찬들은 이미 반쯤 비워져 있었죠. 도준 씨는 거실 구석에서 시누이들의 짐을 제 옷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설계도면 위로 막내 미선이가 먹다 남은 콜라 컵이 놓여있는 것을요. 컵 바닥에서 흘러나온 검은 액체가 제 며칠 밤의 노고를 천천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완벽한 삶에 대한 무례하고 폭력적인 정복. 스테이크 고기를 굽기 위해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칙,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빼앗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머니, 이 집 제 명의인 거 아시죠? 제 입술 끝에서 맴돌던 그 말은 결국 시어머니의 국이 짜다는 타박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성은 무너질까요? 아니면 제가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게 될까요?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제 물건만 베란다로 나가야 하죠? 점점 더 선을 넘는 시댁 식구들, 그리고 지수의 소중한 화장대가 베란다 창고로 밀려나던 날. 지수는 마침내 남편 도준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집은 사람의 성격을 담는다고 하죠. 정갈하게 정리된 제 집은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32평 아파트에 성인 8명이라니요.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아침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거실 바닥을 가득 메운 타인의 온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무료 파출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예, 지수야. 정오 출근하는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끓여야지. 잠이 오냐?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자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시누이 셋이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죠. 그 사이를 까치발로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8인분의 아침 식사.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습니다. 좁은 주방은 순식간에 수증기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출근 전 화장실을 쓰려고 해도 이미 시누이들이 점령한 지 오래였습니다. 수건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제가 아끼던 고가의 샴푸는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화장도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올 때 세제랑 화장지 좀 사와라. 식구가 많으니 금방 동나네. 퇴근길은 더 참혹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빨래가 저를 기다립니다. 회사에서 설계 도면과 씨름하며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제가 쉴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제 TV를 점령하고 있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끝난 집안일.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하던 저는 그대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원목 화장대와 고가의 안마의자가 사라진 겁니다. 여보, 내 화장대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안마의자는? 도준 씨는 침대 끝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애들 짐이 너무 많아서 방이 좁다잖아. 엄마가 베란다로 좀 옮기자고 하셔서 내놨어. 어차피 당신 바빠서 안마의자 쓸 시간도 없잖아. 저는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세탁기 옆 제 화장대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정돈해 두었던 화장품들은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고 300만 원 넘게 주고 산 안마의자 위에는 시커먼 세탁물 꾸러미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얹혀 있었습니다. 최도준 씨, 이게 제정신이야? 이걸 왜 마음대로 베란다에 내놔? 여기 습기 차면 다 망가지는 거 몰라? 아니, 좀 좋게 말하면 안 돼? 엄마랑 애들이 좁아서 잠도 못 잔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 참 이기적이다. 물건이 사람보다 중요해? 이기적이라니요. 제 돈으로 사고 제 집에서 제가 쓰는 물건을 지키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됐어, 그만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 가족끼리 좀 양보하고 살면 덧나냐? 당신 성격 진짜 피곤하다. 도준 씨는 오히려 저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가족이라는 방패를 들고 제 권리를 짓밟는 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주방으로 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력이 딸려 먹으려고 아껴둔 산삼 배양근 상자를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가 딸내미 쓰러질까봐 파출부일까지 나가며 겨우 마련해 보내주신 귀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가벼웠습니다. 열어보니 30알 넘게 들어있던 금색 병들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던 산삼 배양근 보셨어요? 아, 그거. 우리 지연이가 요즘 구직 활동하느라 기운이 없다길래 좀 먹였다. 미희랑 미선이도 한 알씩 주고 도준이도 챙겨줬지. 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무슨 약을 그렇게 챙겨 먹니? 나중에 내가 시골 가서 도라지나 캐다 줄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베란다에 내버린 것도 모자라 친정 엄마의 눈물이 담긴 약까지 홀라당 나눠 먹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이 집의 물주이자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거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니 사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드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사부인이 준 게 곧 우리 아들 거 아니냐? 부부끼리 내 거가 어딨어? 째째하게 약 몇 알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누이들은 저를 비웃듯 힐끗거리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렸죠. 저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TV 소리와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먼 곳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방금까지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맑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곳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저는 고개를 들어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스라이팅하던 남편과 제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던 저 괴물 같은 식구들.
이제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의 매매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 그리고 그동안 남편 몰래 정리해두었던 지출 내역들이 담긴 파일입니다. 베란다에 처박힌 화장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착한 아내도 인내하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직하게 혼잣말로 가족끼리 내 거가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 그럼 이제 제 방식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성을 침범한 이 이방인들을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몰아내기로 말입니다. 착한 여자 이지수는 오늘 이 베란다 창고에서 죽었습니다. 나 오늘 병원 응급실 갔다 왔어. 근데 당신은 어디 있었어? 과로로 쓰러진 지수. 하지만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남편과 그 시각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 시누이들.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지수는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내심은 고무줄 같아서 끝없이 늘어날 것만 같죠. 하지만 아무리 질긴 고무줄도 송곳 같은 진실 앞에서는 단번에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 가정이, 제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제 살점을 뜯어먹는 괴물들을 가두어둔 우리였습니다. 제가 쓰러지던 그날, 저는 마침내 그 우리의 문을 열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회사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설계 도면 위에 숫자들이 일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죠. 아침을 굶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운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시댁 식구 8인분의 식비를 대느라 제 지갑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으니까요. 이지수 과장님,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를 끝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건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각한 빈혈과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 의사는 무조건적인 휴식을 권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 도준 씨였습니다. 동료가 제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준 씨는 응급실에 온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슬리퍼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죠. 아니, 사람 놀라게 왜 그래? 의사가 별일 아니래지. 나 지금 PC방에서 정기 레이드 중이었단 말이야. 당신 때문에 팀원들한테 민폐 끼쳤잖아. 레이드? 내가 쓰러졌다는데 당신은 게임이 먼저였어? 금방 깨어날 줄 알았지. 당신 워낙 튼튼하잖아. 자, 대충 추슬러서 집에 가자. 엄마가 당신 안 온다고 배고프다고 난리셔.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게임 흐름을 끄는 방해꾼을 보듯 짜증 섞인 투정뿐이었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왜 왔냐? 아픈 건 너뿐이냐? 나도 오늘 너 기다리느라 무릎이 쑤셔서 혼났다. 어서 주방 가서 국 좀 데워라. 애들 배고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잖니. 어머니, 저 지금 병원에서 막 퇴원했어요. 의사가 쉬어야 한다고. 젊은 애가 엄살은.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밭 매러 나갔다. 어서 움직여.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거실에서 저는 도준 씨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부부는 돈을 합쳐서 관리해 왔고 제 월급 400만 원은 생활비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결제 내역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백화점 마이너스 120만 원 명품 가방, 피부과 마이너스 85만 원 박미영, 성형외과 마이너스 150만 원 박미. 시누이들은 제 월급으로 백화점을 누비고 피부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내 미선이는 제 카드로 친구들과 오마카세를 즐겼더군요. 한 달 동안 시댁 식구들이 쓴 유흥비와 쇼핑비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제 지출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편의점 마이너스 1,500원, 지하철 요금 마이너스 1,250원. 그리고 며칠 전 도준 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 점심값이 없는데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그때 도준 씨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당신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3만 원 보냈으니까 이번 달은 김밥만 먹어. 나 요새 게임 아이템 사느라 힘들어. 3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점심값으로 구걸하듯 받아낸 돈은 단돈 3만 원이었습니다. 8인분의 고기를 굽고 14만 원어치 장을 봐오던 제가 정작 제 입으로는 1,5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밀어 넣으며 버텼던 겁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도준 씨에게 저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 필요한 금전 인출기였고 시어머니에게 저는 딸들의 호강을 위해 착취해야 할 노예였습니다. 사랑, 헌신,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은 시누이들의 얼굴 위에서 명품 화장품으로 빛나고 있었고 제가 굶주린 배를 부여잡을 때 그들은 제 돈으로 갈비를 뜯고 있었던 거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박도준 씨. 잠든 도준 씨를 깨웠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자는데? 또 아파? 나 이번 달 점심값 3만 원 받았지. 당신 동생들 피부과 결제는 500만 원 해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그걸 왜 뒤져?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애들이 서울 와서 기가 죽어 있길래 내가 좀 해준 거야. 당신은 능력 있잖아. 과장이잖아. 내 능력이 당신 식구들 사치 부리라고 있는 건 아니야. 나 오늘 결정했어. 뭘 결정해? 또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우리 이혼해.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을요. 제가 없으면 당장 내일 아침 식탁에 오를 밥 한 톨, 시누이들이 긁어댈 카드 한 장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여행용 가방을 펼쳤습니다. 제 짐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가방 2개에 다 들어가더군요. 베란다에 유령처럼 서 있는 제 화장대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것은 가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집의 영혼이었던 저 자신입니다. 사모님, 이 집 공과금이 석 달치 미납되었습니다. 당장 납부 안 하시면 단수됩니다. 지수가 떠난 뒤 아수라장이 된 집구석. 하지만 지수는 부산에서 차가운 반격을 준비합니다. 내가 준 돈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올 거야.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분노에 가득 차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기를 싹 빼고 숫자로 계산을 마친 사람입니다. 감정은 소모되지만 서류는 증명하죠. 저는 5년 동안 이 집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밥을 하고 공기처럼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령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집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치해둔 모든 인벤토리를 하나씩 회수할 생각입니다. 새벽 4시. 저는 소리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2개에는 오직 제 물건들만 담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 대신 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정중하고도 차가운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대전을 지날 무렵 제 휴대폰에는 조용히 예약해 두었던 알람들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해지 완료, 카드 정지 승인,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가장 먼저 터진 곳은 마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평소처럼 제 가족 카드를 들고 장을 보러 갔겠죠. 하지만 결제창엔 한도 초과 혹은 정지된 카드라는 붉은 글씨가 떴을 겁니다. 이어서 휴대폰이 끊기고 집안의 인터넷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야, 너 미쳤어? 카드를 다 정지시키면 어떡해? 지금 집안이 난리야.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끊긴대. 도준 씨, 아니 박도준 씨. 그 집 공과금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잊으셨어요? 제가 살지 않는 집의 비용을 왜 제가 냅니까? 그건 이제 거주자인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뭐? 돈이 있어야 해결을 하지. 나 이번 달 월급 다 썼단 말이야. 시누이들 피부과 비용은 있고 전기세 낼 돈은 없나 보네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곧 손님 한 분 더 찾아갈 거예요. 제가 말한 손님은 바로 집주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제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이었습니다. 저는 도준 씨 몰래 이미 전세 계약 위반 사항들을 정리해둔 상태였죠. 집주인의 통보는 간단했습니다. 계약자 이지수 씨의 요청에 따른 중도 해지,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 결정적인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라면 하나 제 손으로 끓여본 적 없던 셋째 시누이 미선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인덕션 위에 신문을 올려둔 채 불을 켰고 순식간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지만 주방 벽면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고가의 인덕션은 녹아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주인에게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화재 위험 및 기물 파손으로 인한 즉시 퇴거 요청. 시어머니 송정래 여사는 집주인 앞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인 대리인은 차가웠습니다. 3천만 원의 보증금에서 수리비와 위약금을 제하고 나면 그들이 손에 쥘 돈은 거의 없었죠. 부산 친정집 소파에 앉아 저는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제 곁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엄마가 깎아준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준 씨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제발 잘못했어. 엄마랑 애들 다 시골 내려보낼게. 돌아와서 도장만 찍지 말아줘. 저는 답장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서류를 보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급여에서 그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치 비용, 점심값 3만 원을 주며 가스라이팅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도준 씨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마트 영수증 하나, 카드 내역 한 줄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이지수 씨, 준비하신 자료가 너무 완벽해서 상대방이 반박할 틈이 없습니다. 차 명의부터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까지 전부 지수 씨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회수해 주세요. 제 노동의 가치를 그들이 우습게 여긴 대가입니다. 집안을 점령했던 이방인들은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딸 미영이네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쌌지만 평소 지수 씨에게 빌부터 살던 미영이는 우리 집 좁아서 엄마 못 모셔. 라며 문을 걸어 잠갔다더군요. 가족이라며 똘똘 뭉쳤던 그들의 가짜 사랑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며느리도 헌신하다 헌신짝이 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사는 법. 최도준 씨, 우린 이제 남입니다. 존댓말 쓰세요. 법원 앞에서 마주한 초라한 전남편. 그리고 지수의 인생에 찾아온 눈부신 화양연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설계사 이지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눈부신 마지막 이야기. 끝은 항상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라고들 하죠.
5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제 앞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부산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실패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이혼은 제 인생에서 내린 가장 성공적인 설계였습니다. 무너진 기초공사 위에 억지로 쌓아올린 가짜 행복을 허물고 비로소 저라는 사람의 진짜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산지사로 발령받은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바람이 제법 훈훈해진 오후였죠. 회사 로비에 낯익은 그러나 무척이나 낯설어진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박도준 씨였습니다. 한때는 듬직해 보이던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왜소해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생기를 잃은 상태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로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졌다. 엄마랑 동생들 다 시골로 내려보냈어. 집도 다시 정리했고. 당신만 돌아오면 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였는지, 왜 이런 사람에게 제 소중한 30대를 저당 잡혔었는지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최도준 씨, 일어나세요. 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거 실례입니다. 지수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당신 남편이잖아. 응? 박도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사적으로 아는 척하지 마시고 용건이 있으면 제 변호사를 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 존댓말 쓰세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절규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를 처절하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의 파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인생의 제2막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본사에서도 포기했던 부산 지역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제가 그 프로젝트의 총괄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밤샘 작업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굽히는 허리가 아니라 제 이름을 건 건물을 세우기 위해 쏟는 열정이었으니까요.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현장을 누비며 안전모를 쓴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수, 너 참 멋지다. 퇴근 후 돌아오는 제 새로운 보금자리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베란다로 쫓겨난 원목 화장대가 없습니다. 대신 통창 옆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명당 자리에 커다란 조명이 달린 새 화장대를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합니다.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서두르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저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투자하는 온전한 제 시간이죠. 화장대 위에는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산삼 배양근 대신 제가 제 돈으로 산 최고급 에센스와 향수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제 귀한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 사이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너 요새 얼굴이 참 좋다. 서울 있을 땐 맨날 시든 배추 같더니 이제야 우리 딸 얼굴 같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 인생 찾았으면 됐다.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 말고. 그냥 내 딸 이지수로 사는 게 제일 예뻐.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걷는 올레길 끝에서 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마지막 한 조각의 한이 하얀 거품이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먼저 아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39의 끝자락에서야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새로 산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을 지우기 전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춥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 긴 길을 돌아왔네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성을 제 마음속에 지었으니까요. 거울 속에 제가 활짝 웃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화양연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야,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까지 내 집의 이방인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